네, 안녕하십니까. 유니티 코리아 에반젤리즘 본부 맡고 있는 김범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유니티와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은 기술적인 사례들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기술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유니티가 보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하시기에 편하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한 어떤 시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보면서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그 다음 순서로 잡아봤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반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VR이나 AR, 그리고 3D 스캔 기술들, 그리고 AI를 활용한 컨텐츠 제작 기술들, 사례들까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순서로 그런 다양한 구현을 위한 유니티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최근에 다양한 기사들과 컨텐츠들이 설명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두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타버스, 어떤 초월이라든지 통합을 뜻하는 메타라는 키워드하고 유니버스에서 따온 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초월적인 세계, 통합적인 세계 이렇게 번역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 메타버스에 대해 가지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약간은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가 어떤 영화 속에나 나오는 그런 기술들이 아닌가, 혹은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 일종인가, 아니면은 VR이나 AR 기술이 일종인가, 다양한 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나 아니면은 발표, 그리고 기사들을 보면은 제가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 방향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크게 세 가지 방향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소셜 미디어로서의 메타버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지금 만들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들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제페토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싸이월드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싸이월드가 뭐 원조 우리 메타버스가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시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로서의 메타버스 언급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 결이 다른 방향으로는 실감 미디어로서의 메타버스의 역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에서 중간에 있는 저 그림은 이제 얼마 전에 가수 아이유 씨가 촬영한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인데요. 저 뮤직비디오는 국내 VFX 업체인 자이언트 스텝에서 가상 스튜디오, 메타버스 스튜디오라고 부르는 가상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했다, 촬영을 하고 작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효과라든지 컴퓨터 그래픽 쪽에서 이제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메타버스의 가능성이 이렇게 실현이 되려고 그러면은 더욱더 현실적인 그래픽, 그리고 우리가 현실인지 가상인지 이렇게 구별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까지 표현력이 올라가야지 진정한 메타버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많이들 언급해주고 계시는 방향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볼 수 있는 저 화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어스2라는 그 플랫폼이죠. 우리가 가상 토지 거래 플랫폼으로 이렇게 요즘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이 어스2는 개발자들이 이제 발표한 향후의 개발 계획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 위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다닐 수 있고, 그리고 거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수준의 SF 영화 수준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이야기해 주고는 계세요. 근데 아직까지 현재 단계에서는 그 정도까지 아직 가기에는 상당한 좀 거리감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어떤 당장의 상태만 보자 그러면은 지금 저 화면에서 칸을 여러 개 10m 바이 10m 정도로 칸을 나눠 가지고 그 나눠진 칸을 사용자들끼리 사고팔 수 있는 그런 거래 플랫폼 정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정도의 그 어떤 가능성을 보고서도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저런 땅을 갖다 구매를 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가상화폐라는 개념 자체가 그동안 많은 관심은 얻어왔었지만 이걸 어디다가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그런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셜미디어적인 측면, 그리고 실감 미디어적인 측면,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스의 측면, 이렇게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러프하게 분류를 해봤을 때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좀 가지고 우리한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메타버스가 우리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테크 기업들의 리더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시죠. 팀 스위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You don't need this crazy technology to do this.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우리가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고급의 아주 막 미친 듯한 퀄리티의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야. 다만 각 크리에이터들이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자기들의 작업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상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포켓몬고라는 게임으로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었던 나이언틱 AR 게임 전문 개발사죠. 나이언틱 CEO는 아무래도 AR 게임을 갖다가 만약에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현실의 데이터하고 가상의 데이터가 서로 자유롭게 오고 가고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가치들을 우리가 즐길 수 있을 때 그것이 메타버스의 가치를 즐기는 것이라고 봐도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보고 계시는 저분은 이제 데이비드 바스주키라는 분인데 얼마 전에 상장해서 화제가 됐었던 로블록스 CEO십니다. 데이비드 바스주키 씨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메타버스는 현실처럼 보이는 메타버스가 아니고 현실처럼 느껴지는 메타버스다. 그래야지 그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몰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고 몰입을 하기 위해서 오감이라는 거를 활용을 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느끼고 냄새를 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감각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모든 감각들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감각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실제로 느껴져야지 내가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단지 실사처럼 보이기만 해가지고 모든 그런 그 공감대라든지 몰입이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역시 에픽 CEO였던 팀 스위니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저가 메타버스를 창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는 좀 약간의 그 시점은 다르지만은 어느 정도 통일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유니티 테크놀로지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메타버스 서비스나 플랫폼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넓게 열려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마틴 프로덕트 매니저는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또 다른 이름이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우리는 인터넷 자체를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얽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메신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다양한 사진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생각들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는 것보다 더 실감나고 그리고 더 친밀한 그런 단계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고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메타버스에서는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것도 역시 아까 다른 CEO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CEO인 존 리치텔로 씨는
물론 방금 이야기했던 에드워드 마틴이 인터넷의 새로운 활용 방법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가지고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회가 과연 무엇이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10년 내에 AR, VR 헤드셋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실감 미디어 디바이스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게이밍 PC나 아니면은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 같은 일반화된 이런 엔터테인먼트 기기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대중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존 리치 텔러 혼자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페이스북 CEO를 하고 있는 마크 주커버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이제 유니티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우리가 콘솔이나 PC에서 즐기고 있는 유명한 게임들 많이 있잖아요. 뭐 어쌔신 크리드라든지 뭐 GTA라든지 그 외에도 뭐 스타워즈 관련된 게임들도 많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게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게임들이 디바이스가 바뀌게 된다. 우리가 그동안 TV 모니터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즐기던 그 세계관과 시스템과 주인공들, 그 컨텐츠들을 새로 헤드셋을 가지고 즐기게 된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게임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수준의 인터페이스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물론 그런 인터페이스 변화를 갖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헤드셋을 끼고 그런 게임을 했을 때 훨씬 더 몰입감을 느낄 수 있고 훨씬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컨텐츠 제작자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하나의 기회로 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우리 옛날 고전 게임들을 갖다 스마트폰으로 포팅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랑 좀 비슷한 기회가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언을 드리고 싶은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회사의 CEO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종합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창작 생태계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네, 창작 생태계는 근데 반드시 어떻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창작 생태계가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창작 생태계로 인해서 가상 공간에서 자기가 만든 어떤 아이템이나 아니면 미니 게임이나 집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밸류들이, 가치들이 만들어질 건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가상 경제의 영역이 확장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가장 모든 CEO들이 생각을 하는 어떤 좀 통합적인 통일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이제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창작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라든지 다른 게임들이 이런 창작 생태계를 가지고 아주 많은 유저들을 만족시키고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몰입형 VR, 몰입형 AR 같은 XR 디바이스들이 새롭게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XR 기술들, 그리고 창작 생태계, 그리고 게임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공정한 보상 체계들이 모여가지고 이때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통합된 서비스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좀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런 창작 생태계도 그렇고 가상 경제 시스템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가 현실에 있는 노동과 데이터들, 그리고 화폐라든지 이런 가치들을 가상 세계로 옮기거나 아니면 미러링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에 우리의 창의력이라든지 우리의 그 화폐라든지 우리의 어떤 그 다양한 데이터들을 옮겼을 때는, 옮기고 나면은 그동안은 현실에서는 지역 간의 거리, 그리고 시간차, 그리고 어떤 그 인종 간의 차이, 그리고 계급의 차이, 이런 직업 간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원활하게 소통을 갖다가 할 수 없었던 환경이었을 텐데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완전히 그런 그 공간적인 제약, 시간적인 제약을 다 벗어나 가지고 쉽게 어떻게 보면 컨버전스, 융합이라고 그러죠.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융합의 여건은 이 안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그 다양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주 증폭되기 쉬운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상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가치라든지 경제적인 가치 같은 것들이 다시 현실에 영향을 주는 이런 우리가 구조를 앞으로는 좀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사례로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게 계속 이제 나왔었던 로블록스의 사례입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로블록스 안에 총 이제 4천만 개가 넘는 미니 게임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그 4천만 개가 넘는 미니 게임이라 그러면은 언뜻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많은 숫자이긴 한데, 이 많은 숫자의 게임들이 그 회사에서 다 만든 건 물론 아니고요. 대부분의 게임들은 다 사용자들이 직접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게임들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런 그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회사에서 만들어서 유저들한테 딱 던져주니까 유저들은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임 혹은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싶었던 게임을 위주로 만드는 거예요. 게임 회사들은 아무래도 회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만드는 게 일단 제일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지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사용자들은 이런 도구를 지어주면은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것보다 이걸 갖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싶다라는 욕구를 먼저 좀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로블록스 4천만 개가 넘는 게임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경찰과 도둑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아주 게임 회사에서 보면은 약간 유치할 수 있는 숨바꼭질 게임이에요. 도둑이 돼가지고 도망가고 경찰이 뒤쫓아가서 술래잡기 하는 그런 모델의 게임인데, 이런 단순한 게임들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갖다가 얻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다양한 창작자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양한 취향과 방향성을 가진 게임들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 대중들의 어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 하나 나오기 쉬운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마인크래프트도 이런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이 아주 많습니다. 10억 개 이상이다라고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MOD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디피케이션의 약자로 기존에 있던 게임들을 살짝 수정해가지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모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드를 이야기하는 건데, 마인크래프트는 아무래도 로블록스보다 좀 더 일찍 시작한 어떤 게임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안에 축적되어 있는 컨텐츠도 아주 많고요. 그리고 이런 그 마인크래프트는 워낙 많은 사용자들이 또 이용을 하고 있고 DAU가 지금 1억 4천만 명 이상이라고 하죠. 이런 베이스를 이런 유저 베이스를 기초로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지금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은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 파트너즈를 갖다 모집을 해가지고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서로 수익을 나누는 그런 모델도 역시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우리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나이 어린 학생분들한테 너무너무 인기가 좋은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거는 이제 김성회님의 그 지식백과를 하나 제가 캡처를 한 장면인데요. 우리 학생들이나 이렇게 청소년 창작자한테는 마인크래프트가 곧 부시고 캔버스고 물감이고 그리고 타블렛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의 창작 생태계가 이 안에서 이루어져 있고 그걸로 창작을 하는데 너무 익숙해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 그리고 이 사용자 풀이라는 것은 되게 견고해가지고 흔들리기 어려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VR도 있고 AR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 그 신기술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메타버스, 결국은 하나의 세계고 사회잖아요. 사회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각자 역할을 하고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낼 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준 게 마인크래프트하고 로블록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작자 생태계를 부러워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같은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제 화면은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만들고 있는 VR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호라이즌을 캡처해가지고, 호라이즌 홍보 영상을 제가 캡처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여기저기서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는 장면이라든지 같이 스포츠를 즐기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기가 약간 거인같이 이렇게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내가 놀고 싶은 공원이나 아니면은 놀이기구의 위치 그리고 크기 이런 배치들을 직접 손가락으로 집어서 할 수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쭉 보여드렸었던 마인크래프트라든지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우리가 오브젝트를 옮겨서 맵을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다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맵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간의 관계를 갖다 좀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VR에서 우리가 모션 컨트롤러로 손을 대신해 가지고 직접 오브젝트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인 맵 디자인 그리고 컨텐츠 디자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이런 VR 메타버스를 아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밀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페이스북 전체 직원의 거의 20% 가까이가 이런 플랫폼 개발에 지금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지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겠죠. 국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잘 아시는 네이버 Z의 제페토가 메타버스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기업으로 좀 플랫폼으로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제페토는 이제 채팅이라든지 같이 이제 공간에 모여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였는데요. 작년에 저희 유니티 코리아하고 같이 제페토에서 유나이트 서울이라는 개발자 행사를 가상 공간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원래 저희 유니티 코리아에서 하고 있는 유나이트 서울은 어떤 코엑스 같은 그런 큰 사이트를 빌려가지고 컨퍼런스도 하고 그리고 개발자분들끼리 네트워킹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런 큰 행사를 벌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네이버 Z 측에 이제 연락을 하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런 제페토 공간 안에서 이 행사를 갖다가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네트워킹을 하게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뒤로 많은 어떤 이런 가상 이벤트에 대한 가능성을 보시고 많은 기관이라든지 기업 같은 데서 제페토 안에서 뭔가 입점을 하거나 아니면 제페토 안에 자기 회사나 자기네들 제품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례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조금 앞에 물꼬를 트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 외에도 가상 아이템 같은 것들, 구찌에서 만든 아이템들을 콜라보레이션해서 제페토 안에서 팔기도 하고요. 이런 그리고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가 제페토에서 찍어서 유튜브에 발표된 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공간 같은 것도 실제 유저들이 가가지고 그 안에서 채팅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활동을 지금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움직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아마 제페토 드라마라는 걸 검색을 해보시면은 수만 개가 되는 제페토로 만들어진 드라마 영상들, 스토리 영상 같은 것들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플랫폼을 예전에는 게임이 됐던 아니면 가상 어떤 커뮤니티 서비스가 됐던 나는 그냥 거기 플랫폼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놀이만 하고 나오는 게 전부고 만드는 거는 저쪽 회사들이고 즐기는 건 우리야 라는 약간은 이분법적인 그런 어떤 행태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제페토라는 공간에 사람들이 점점 정을 붙이고 이 안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안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 안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이렇게 스토리로 많이 표현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페토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도록 툴을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하라고 뭔가 대회나 페스티벌을 열어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은 사용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이 안에서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풀어보고 싶어 한다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온라인 서비스라든지 게임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결의 움직임이 메타버스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활용 범위가 확장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한번 다음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미국 가수죠. 존 레전드가
웨이브 XR이라는 유니티 기반의 가상 공연 플랫폼에서 이제 공연을 한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점점 이제 존 레전드가 공연장 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 공연 자체는 비거 러브라는 타이틀로 미국에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부당하게 수감된다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대요. 그래서 그 단체에 어떤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지원금을 모금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비거 러브라는 요 콘서트였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부를 갖다가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떤 뭐 캐시라는 분이 지금 방금 250불을 기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부한 사람의 이름과 액수 같은 것들이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공연장에 가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기부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를 기부를 했고 내 이름이 누군지 아무도 알 수 없었겠지만은 가상 공간에서 공연을 하면서 이런 기부를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를 기부했다는지에 대해 가지고 뭐 자랑도 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북돋아주는 응원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 콘서트보다 더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현실에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쇼 비즈니스 쪽에서의 그 메타버스 활용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비슷한 사례로 이제 NC 소프트 우리나라에서 이제 게임 업계에서 이제 아주 큰 회사로 유명하죠. 게임 업계에서 이제 유명한 NC 소프트에서도 K-팝 팬들을 위해서 NC 유니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런 K-팝 커뮤니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게시판 중심으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 스타분들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영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돌려보고 거기다가 우리가 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건데요. NC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메타버스적인 컨셉을 더 적극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이 안에 실제 그 K-팝 스타분들의 아바타가 이제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 아바타분들한테 이제 옷을 갈아입힌다거나 아니면은 그 아바타들한테 춤을 추게 만든다거나 그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목소리를 AI로 합성이 된 거긴 하지만은 그 스타가 나한테 전화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이 안에 있고 그래서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유니버스라는 플랫폼 안에 정말 많이 지금 투입을 하고 앞으로도 더 확장시키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같았으면은 되게 일반적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서비스지만은 여기에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그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회사 업무에서 메타버스를 쓰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보고 계시는 SK텔레콤에서 만든 점프 VR이라는 플랫폼도 어떻게 보면 회사의 그 업무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기보다 종합적인 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VR 기반의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미팅을 하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신입사원을 위한 행사도 이 점프 VR 플랫폼 안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순천향대학교의 그 입학식도 이 점프 VR 안에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간 안에 아바타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만든 아바타하고 같이 소통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화상으로 소통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경험을 사용자들한테 전해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조금 더 목적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갔을 때는 교육에 활용되는 사례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XR 클래스라는 요 교육 플랫폼은요, VR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 이제 연세대학교라든지 동서울대에서 수업할 때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치고.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오른쪽 하단에 교수님이 이제 헤드셋을 끼고 출석을 부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보통은 화상 채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원격 수업을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VR로 했을 때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화상 채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격 수업을 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화상 수업을 할 때 카메라를 켜고 하지 않습니다. 끄고 하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모두가 카메라는 꺼져 있고 이름만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혼자서 모니터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좀 외로운 감정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으시대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들이 좀 화상 채팅으로 수업을 할 때, 원크 수업을 할 때 어려움들이 있으셨는데요. VR 헤드셋을 끼고 했을 때 아바타 기반으로 아무래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분들도 사실은 나의 뭐 프라이버시라든지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그리고 내 뭐 지금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얼굴의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경 안 쓰고 아바타를 활용해 가지고 수업을 듣는, 그리고 손을 든다든지 박수를 친다든지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학생들이 더 좀 의사소통을 갖다가 활발하게 한다는 느낌을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런 VR 기반의 아바타 수업의 장점이 아닐까 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보셨던 다양한 사례들에서 아마 그런 점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컨퍼런스 이야기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광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생긴 것들을 보니까,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게임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의 의의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게임에서 써왔던, 그리고 게임에서 발전되어 왔었던 다양한 기술들이 다른 산업계로 지금 퍼져가는 어떤 그 시작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벽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왼쪽에 있는 그 국내 업체 이제 펄 어비스에서 만든 검은 사막의 화면이나, 아니면은 오른쪽에 있는 알트스페이스라는 컨퍼런스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아까 그 가상 수업 플랫폼 같은 경우에 언뜻 보기에 이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설계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다 룩앤필이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 기반이 되는 기술도 역시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자체가 우리가 인터넷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다 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터넷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초기에는 인터넷이 문자 기반으로 서로 소통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최근 들어가지고는 스트리밍 미디어로 많이 움직임이 옮겨왔잖아요. 우리 OTT 서비스들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그래서 문자 기반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해 왔을 때는 이게 정보의 양 자체가 매우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이 정보를 갖다가 얼마나 빨리 소팅을 하고 검색을 하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퀀티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량적인 측면이 되게 강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OTT라든지 이런 붐으로 인해서 컨텐츠가 인터넷을 채우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안식이 되면서부터는 컨텐츠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그 컨텐츠들을 얼마나 잘 큐레이션 하는가 하는 부분이 가치를 올리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시야가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그러면 아까처럼 그런 그 공간과 그리고 아바타 기반으로 만들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것이 메타버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공간 기반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제 도서관 같은 느낌의 인터넷이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TV나 극장 같은 역할을 해왔었고,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의 인터넷은 놀이터라든지 광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정보 자체가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컨텐츠와 큐레이션이 중요했었다 그러면은, 공간을 설계해서 이렇게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더 많은 창작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메타버스 시대에는 월드 빌딩, 그러니까 세계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인터넷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의 화면들은 아마 왼쪽과 같은 모습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사진이나 텍스트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얼마나 빨리 정보를 브라우징하고 얼마나 빨리 선택을 할 수 있느냐에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간 기반으로 우리가 아바타를 움직여서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아바타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반에서는 쇼핑이라든지 소통도 상당히 어떤 맥락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정보의 양이나 속도가 위주였었다 그러면은 이제 메타버스의 공간을 활용한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액티비티라든지 다양한 소통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옆에서 나와 같이 이 정보와 이 영상을 같이 보느냐 같은 것들을 같이 그 프레젠스라고 하죠. 그 존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속도보다는 맥락이 중요하고, 그리고 혼자 하는 활동보다는 같이 하는 활동이 중요한 그런 서비스들이 점점 많이 나오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기반은 사실은 게임 에코시스템이 밑에 깔려 있게 되는데요. 게임 에코시스템 안에는 이미 여러 번 수차례 말씀드렸던 아바타, 배경,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조금 더 몰입을 올리기 위한 XR 디바이스,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경제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들, 그리고 단지 게임이 게임에서만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수업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사회활동, 업무라든지 이런 다양한 영역하고 서로 크로스오버 돼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크로스 인더스트리적인 시각도 그 위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게임 에코시스템들이 이런 다양한 요소들하고 합쳐졌을 때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의 지속, 그리고 실제감, 그리고 현실과의 연결점, 그리고 경제의 흐름 같은 미덕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유니티의 그 메타버스 세계관에 대해서 좀 쭉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후로 VR이라든지 AI, 그리고 유니티 기술에 대해서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VR이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농담처럼 하는 말로 이제 VR은 과연 언제 뜰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업계분들 사이에서 많이들 하고 그러셨는데요. 최근에 그 되게 저렴한 가격에 올인원 헤드셋이 나왔었죠.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일반 소비자분들도 많이들 구입해가지고 이걸 즐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VR들이 단순히 게임에서만 활용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어떤 업무 그리고 생활에서도 활용되면서 우리의 그 감각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네 가지 그 화면은 제가 실제로 VR 안에서 이제 활동하는 부분들을 좀 찍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본 겁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하고 같이 이제 가상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고 같이 이제 셀카를 찍은 화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겠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해 개발자 회의를 VR 플랫폼 알트스페이스 안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개발자 회의 때 제가 VR로 들어가 가지고 그 키노트 발표를 보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찍은 그 저기 로비 화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 유니티 코리아에서 이제 국립경상대학교와 같이 MOU 세레머니를 할 때 같이 그 VR 이용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의 그 학과장님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요한 분들을 같이 이렇게 참석하게 해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거기서 찍었던 화면입니다. 마지막 제일 네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퇴근 후에 취미 활동으로 VR 가지고 이렇게 조금 조각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같으면은 우리가 VR 이전에서 조각이라든지 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은 모델링 툴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VR은 모션 컨트롤러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단지 게임도 있지만은 VR이 실제로 업무라든지 취미 같은데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메타버스의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상대학교하고 저 유니티 코리아하고 같이 MOU 했던 장면인데요. 아마 지금 목소리 같은 것들을 이제 조금씩 들어보시면은 실제 우리 MOU 세레머니에서 했었던 그런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연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로 다짐 같은 것들 거의 흡사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VR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VR로 접하는 메타버스를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고 좋은 반응들을 많이 좀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 가지 좋은 반응들이 있으시지만은 저는 되게 제일 고무적인 부분이 이 화면 제일 밑에 있는 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햄버거 가게 가서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주문은 못 하시는데
의외로 어렵잖아요. 햄버거 가게 키오스크 주문이. 근데 VR은 수십 년간 보던 현실하고 비슷하니까 금방 적응을 하시더라라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키오스크고요. 그리고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인터넷 화면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용어나 버튼의 용도 같은 것들을 학습을 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VR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손으로 잡아서 옮긴다거나 직접 손으로 눌러서 동작을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더라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션 컨트롤러 자체는 기존의 컨트롤러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툴을 공부를 해야지 그래픽을 할 수 있거나 툴을 공부를 해야지 조각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활동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찰흙을 만져가지고 조금 떼가지고 여기다가 붙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VR 안에서 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키보드랑 그 마우스 아니면 게임패드 같은 정해져 있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컨트롤러를 가지고 움직일 때는 뭔가 항상 외워야 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을 하는 영역도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션, 제스처, 목소리 이런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메타버스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포커 게임처럼 보이시겠지만은 이때까지 우리가 컴퓨터에서 카드 게임을 할 때는 주로 내가 지금 남아있는 칩이 몇 개고 그리고 나한테 지금 카드가 들어온 게 뭐고 이런 정보 자체에 집중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보 외에도 그런 그 카드의 종류 같은 정보 외, 단순 정보 외에도 내가 좋은 패가 안 나왔으면은 카드를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좀 사람을 약올리기 위해서 칩을 밀었다가 당겼다가 한다든지 정말 많은 제스처들이 이 안에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 포커를 갖다 VR에서 진행을 할 때 담배를 딱 무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가 라이터를 켜가지고 담배 불을 딱 붙여주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현실에서는 금연이지만은 분위기를 갖다 띄우기 위해서 VR에서는 담배를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존에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어떤 그 스마트 패드 같은 데서는 좀 경험하지 못했던 실감나는 경험이 한 단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더 대중화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보다 더 싸져야 된다 아니면 지금보다 더 가볍고 편해져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기업들이 그런 그 좀 안경형 더 가볍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디바이스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조작계 자체도 지금 모션 컨트롤러를 통해 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게 됐다고는 하지만은 더욱더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손 근육을 감지해서 손가락의 모양을 우리가 예상해내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손에 있는 전기 신호를 감지해서 손가락의 그 미세한 어떤 감각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거의 상용화 단계까지 지금 오고 있고요. 다양한 경험들을 이런 그 VR로 만들어진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텍스트 기반 그리고 영상 기반으로 하던 소통에 비해 가지고 제스처라든지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더 풍성해진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이 지금 보고 계신 도표는 실제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말 자체는 7%의 역할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제스처라든지 뉘앙스, 톤 같은 그런 정성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메리비안의 법칙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플랫 스크린이라고 평면 스크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컴퓨팅 환경보다 앞으로 VR이나 AR과 같은 환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현실의 모델들 그리고 현실의 데이터들을 가상으로 옮겨와 가지고 다양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3D 스캔 기술인데요. 네, 이렇게 현실 데이터를 가상세계로 메타버스로 옮기기 위한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포토그래메트리라고 하는 사진 측량술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카메라를 찍어서 이 모델의 형상을 그대로 3D 입체화하는 건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DSLR 카메라라든지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갖다 직접 찍었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되게 어려운 기술이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AI의 도움도 받고 스마트폰에도 이런 다양한 센서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단지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제품 주변을 갖다 한번 쓱 돌려기만 하는 걸로도 모델링을 3D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점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이제 유니티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인수한 레스트 AI라는 회사의 신발 모델링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기술들 외에도 얼마 전에 이제 애플 그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됐었던 애플 오브젝트 캡처 기술입니다. 오브젝트 캡처 기술도 이제 애플 디바이스에서 우리가 쉽게 이런 포토그래메트리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었는데, 제 유니티에서는 조금 더 이런 작업을, 그러니까 현실의 모델을 갖다가 그대로 3D로 옮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앱을 만들고 있어요, 따로. 그래서 그 앱을 갖다가 쉽게 다운 받으셔가지고 아까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주변을 돌면서 사진을 몇 장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찍는 걸로만 해도 메타버스 쪽 속으로 모델링을 쉽게 옮길 수가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실을 가상으로 옮기는데 이런 고정된 물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든지 동물과 같은 계속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캐릭터들을 3D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볼유메트릭 캡처라는 기술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인텔 스튜디오에서 찍은 서부극의 한 장면인데 360도 그리고 모든 그 시간 흐름을 다 캡처를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캡처를 해 놓으면은 카메라 앵글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조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분위기까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영화 촬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꿈의 환경과 같은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점점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국내에도 SK텔레콤에서 점프 스튜디오라는 볼유메트릭 캡처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아이돌 가수분들이 춤추는 볼유메트릭 캡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서비스들도 많이 좀 제공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개인이 취미로 주변에 점점 사라져가는 자기네들의 도시 환경을 이렇게 포토그래메트리로 촬영을 해서 VR로 옮기거나 아니면은 그 컴퓨터에서 이전에 건물이 만약에 사라지거나 가게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상태를 다시 한번 찾아가 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들 좀 널리 퍼지고 있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본 국토교통성인가요? 그 국가기관에서는 프로젝트 플로터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토그래메트리는 물론이고 위성 사진 기반 그리고 드론 이미지 기반으로 해가지고 도시의 외부와 그리고 내부의 지도들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정확하게 수집을 한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다니고 수 있는 교통량이라든지 온도라든지 그리고 그 빛의 밝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도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국내에도 이런 시도들은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내의 어떤 기술들을 갖다가 외국 엔지니어 분들이 뭐 좀 부러워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저희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분단 국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그 지적 데이터라든지 사회적 활동의 데이터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쓰기에는 좀 제한점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뭐 신원을 갖다가 좀 확인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현실에서 우리가 막 어디에 지금 차들이 많이 막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근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지고 쉽게 알 수 있게 되면서 이전보다 많이 좀 편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상의 어떤 환경으로 옮겨간 실제의 도시 데이터들이 우리한테 더 많은 인사이트를 주면서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 메타버스라는 공간 자체가 워낙 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취향을 만족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도 저희가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한 컨텐츠 제작 기술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유니티 아트 엔진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흔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 한 장만 찍으면은 그 사진을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입체적인 물리 기반 쉐이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작년 장마 때 땅이 좀 갈라진 걸까 재밌어서 한번 찍어 본 거고요. 근데 찍은 이 사진 평면이죠. 근데 이 평면 사진을 그대로 이 아트 엔진에 넣으면은 오른쪽처럼 입체감이 있고 실제로 양감이 있는 이런 재질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사례 하나 이렇게 더 볼 수 있고요. 이런 AI 기술들, 그러니까 평면 이미지지만 이걸 입체로 실감나게 만들어주는 기술들은 또 다른 데도 많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바꿔주는 기술을 여기다 새로 탑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거는 둠이라는 1993년도 나온 아주 저해상도 게임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서는 최신 기술로 만들어지고 엄청나게 히트를 친 게임이죠. 근데 지금 텍스처 자체를 보시면 지금 보면 이렇게 뭔가 블럭이 보인다고 하죠. 큰 도트가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아트 엔진에 넣으면은 이제 오른쪽처럼 이렇게 고해상도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죠. 입체라든지 라이팅 기술 같은 것들을 또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둠의 맵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고해상도 이렇게 만들어 보는 작업 같은 것들을 갖다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만 활용을 하면은 고전 게임들을 갖다가 완전히 현대 기술에 맞게 재탄생시키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저해상도 이미지를 이렇게 고해상도로 바꿔주는 이런 기술들은 VR 컨텐츠 만드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AI를 활용해서 컨텐츠 제작을 어시스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컨텐츠의 스토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들까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유니티로 만들어진 모드박스라는 어떻게 보면 게임 개발 툴킷인데요. 거기에 GPT-3라는 자연어 인식 시스템을 붙여가지고 저 가상의 캐릭터한테 이름하고 직업 정도만 이렇게 입력을 해두면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알아듣고 저 사람이 자기의 어떤 캐릭터 기반해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런 데모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발표를 해서 많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를 갖다가 인공지능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전하고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배치만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계속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반의 스토리텔링이 앞으로 좀 많은 시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오래된 사례 중에 하나가 이 AI 던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AI 던전은 PC에서도 접근하실 수가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내가 설정해 놓은 스토리에 따라 가지고 이 AI 던전이 끝없이 계속되는 이야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세계관을 이 안에 딱 넣어놨다 그러면은 나는 해리고 내가 지금 어떤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는 마법을 썼어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AI가 계속 스토리를 갖다 만들어내 주는 거죠. 다만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하고 논리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AI가 컨텐츠 저작 자체를 도와주는 이런 기술 기반에서는 문장력이라든지 아니면 센스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계관을 얼마나 흥미롭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세계관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서로 배치가 되지 않는지를 관리해내는 이런 세계관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델들 자체는 텍스트로 만들어진 소설뿐만이 아니고 영상 콘텐츠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에이전스라는 작품은 AI 기반으로 AI가 탑재된 캐릭터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유저가 거기에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스토리가 바뀌게 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 처음과 시작과 끝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영화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초기 세팅만 되어 있는 이런 콘텐츠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여기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AI는 기존에는 어시스트적인 역할만 했었지만은 앞으로는 점점점 더 적극적으로 콘텐츠 제작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다양한 사례들과 기술들을 쭉 보여드렸었는데요. 메타버스라고 하시면은, 그럼 메타버스는 VR이야? 뭐 AI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도표는 이제 제가 이때까지 나왔던 다양한 기술들을 순서별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공간 컴퓨팅, 그러니까 AI 같은 것들을 다 떠나가지고 메타버스의 가장 기본적인 아바타와 배경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외에 거기다가 경제 시스템도 넣고 그리고 VR이나 AR 기술도 넣으면서 점점 실감나고 더 확장성 있는 그런 메타버스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모든 기술적인 기반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반드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좀 제한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는 요거는 이제 존 레더프라는 분이 정리를 해준 이야기인데, 이게 얼마나 리얼한 그래픽이냐 아니면 얼마나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의 문제들의 핵심을 물리적인 한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모델로 활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존 레더포 씨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디머티리얼라이제이션, 비물질화라는 개념을 좀 쓰고 계십니다. 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유니티 기술들은 그런 메타버스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메타버스를 둘러싼 다양한 어떤 케이스들과 그다음에 기술들 동향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유니티는 앞에 보셨던 다양한 케이스들을 만드는데 대부분 이제 유니티 엔진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유니티는 게임 엔진에서 시작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전반적인 산업 분야라든지 지금 보고 계시는 어떤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쓴다든지 영상 산업 같은 이런 부분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그 코딩 없이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도 어떤 파티클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코딩을 쓰는 대신에 어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쉽게 특수 효과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장면들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 애니메이션 툴하고 거의 흡사하게 카메라의 뎁스 오브 필드라든지 아니면은 조명 효과 같은 것들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유니티는 뭐 개발자들만 쓰는 거야, 게임 만드는 사람들만 쓰는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다양한 이런 그 유저 편의적인 기능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활용을 하는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작년 기준으로 이제 그 모바일 게임 상위 1000개 모바일 게임 중에 71% 정도가 유니티로 만들어질 정도로 대부분의 게임 제작에는 이미 유니티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VR 쪽에서도 상위 45개 게임 중에 37개 정도가 유니티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메타버스 쪽에서 유니티의 어떤 그 활용도는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많이들 쓰고 계신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많은 플랫폼을 지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유니티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어떤 디바이스들 중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요.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PC, 콘솔, 그리고 XR 디바이스들까지 다양한 어떤 그 환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유니티뿐만이 아니고 저희 유니티 코리아에서도 어떤 그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저희 유니티 코리아에서 지원한 프로젝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이드 위드 유니티 행사에서 수상을 한 작품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게임은 물론이고 자동차 시뮬레이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에서 어떤 조선소를 운영할 때 필요한 솔루션들, 그리고 가상 전시장이라든지 가상 로봇 훈련 같은 것들에도 유니티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VR 연극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핑크퐁 애니메이션도 사실 유니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페토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AR 앱들 유니티 통해서 만들어져서 많은 화제를
좀 보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휴먼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TV용 애니메이션에도 유니티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휴먼 잠깐 나와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유니티에서는 작년에 이미 디지털 휴먼 패키지라는 것을 어세스토어에 이제 무료로 공개를 해가지고 사용자분들이 다운받아서 직접 자기만의 디지털 휴먼을 만드실 수 있도록 어떤 프레임워크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유니티 디지털 휴먼 케이스인 수아 같은 경우에도 서양에서 만든 디지털 휴먼하고 다르게 한국적인 표현, 한국적인 어떤 표정의 그 표현 같은 것들을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데 좀 성공을 했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고요. 데뷔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 아이돌로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어떤 유니티로 만들어진 사례들과 그리고 디지털 휴먼 케이스들을 쭉 보여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유니티 에디터가 가지고 있는 실시간 3D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 기술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메타버스에 쓰일 수 있는 XR 디바이스 지원 기능이라든지 네트워크 지원 기능, 그리고 유저 데이터 분석 기능과 AI 기능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유니티로 메타버스를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그 유니티로 이제 비전문가 분들이라고 하기보다는 비프로그래머 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툴들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쉐이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없이 질감을 이제 리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그리고 VFX 그래프는 특수효과, 어떤 불꽃이라든지 연기, 어떤 물, 이런 다양한 자연 현상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FX를 프로그래밍 없이 그 노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이고요. 그리고 볼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유니티 안에 들어있는 어떤 기능들을 활용한 로직들을 만들 때 이것도 역시 C샵이라는 랭귀지 없이 노드 방식으로 논리 구조를 갖다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어떤 뭐 애니메이션 지원하는 리깅 기능이나 아니면은 인공지능으로 애니메이션을 컨트롤하는 키네마티카 같은 것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카메라 연출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네머신 같은 것들도 점점 많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프로빌더, 폴리브러시, 테레인 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링을 도와주는 그런 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VFX 그래프 가지고 만든 좋은 사례가 있어서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검객이라고 저희 유니티 재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케이지로상이라는 분이 이제 디렉터를 맡아서 만든 영상이고요. 소니 스튜디오에서 볼륨메트릭, 아까 제가 볼륨메트릭 캡처 기술을 소개시켜 드렸었죠. 그래서 그 볼륨메트릭 캡처 기술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VFX 그래프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각 효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상당히 다양한 시각적인 실험들이 가능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시네머신이라고 그 인공지능으로 연출하는 그런 카메라 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인공지능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어시스트하는 기능도 있다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게임 어떤 플레이 방송을 플레이 장면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연출을 해주는 시네캐스트라는 저희 시험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시켜드리면은 아마 이런 다양한 그 AI들이 컨텐츠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약간 개념도 같은 건데요. 캐릭터들이 뛰어다니고 있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고 있는 지점들이 카메라예요. 그래서 카메라들이 캐릭터를 트래킹하는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풀샷을 잡고 있는 카메라도 있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 카메라들이 지금 피사체를 몇 % 정도 지금 잡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카메라에다가 이제 로직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을 때는 그 캐릭터의 얼굴을 클로즈업 해라라는 로직을 주고 아니면은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처음에 1초 정도는 전체 풀샷을 한번 잡아줘라라는 이런 로직을 갖다 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긴박한 e스포츠라든지 아니면 게임 장면을 우리가 연출을 해서 방송 콘텐츠로 만들 때 사실 아무리 우리가 빨리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장면 지나가고 나서 그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AI가 이런 카메라 스위칭을 빨리빨리 해준다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네, 그 외에도 유니티는 가장 많은 우리 어셋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유니티 어셋 스토어에서 이런 품질 좋은 배경이라든지 캐릭터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기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메타버스 프로토타이핑을 하시는데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픽시즈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아주 복잡한 CAD 데이터들, 아주 용량 많은 데이터들을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심플하고 용량이 적은 모델링 데이터로 전환시키는 것도 쉽게 가능합니다. 네, 그 VR과 AR을 갖다가 통합하기 위한 환경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그 XR 인터랙션 툴킷을 저희가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도표는 이 XR 인터랙션 툴킷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밑에 있는 초록색 부분은 모든 XR 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SDK를 저희가 자동으로 통합 관리를 해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오큘러스든지 아니면 애플이든지 매직립이든지 다양한 회사들이 만든 디바이스들을 쉽게 유니티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해서 그리고 이 디바이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XR 인터랙션 툴킷을 통해서 조작을 하시면은 VR 앱도 만들 수 있고 AR 앱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VR, AR뿐만이 아니고 요즘 MR도 핫한 주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홀로렌즈 2를 위한 저작을 위한 MR 툴킷 같은 경우에도 유니티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홀로렌즈를 통해서 이제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 기술로 메쉬라는 것도 발표를 했었죠. 그 메쉬도 역시 이 홀로렌즈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유니티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터랙션들이 실제 배경 위에서 버튼을 갖다가 움직인다든지 게이지를 체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AR 컨텐츠를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은 유니티 마스라고 하는 건데요. AR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 AR 앱들은 밖에 나가서 현실 어떤 공간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유니티 안에서 빌드를 해가지고 그 앱을 빌드된 앱을 가지고 우리 밖에 나가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뭔가 오류가 있으면 다시 들어와서 수정한 다음에 빌드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서 유니티 마스 같은 경우에는 에디터 안에서 바로 그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그 가상 공간 위에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AR 앱들을 즉시 에디터 안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 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거실하고 비슷한 환경에 내가 오브젝트를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지 어떤지를 갖다가 테스트하고 있죠. 네, 그리고 중요한 이제 AI 컨텐츠들하고의 그 연동을 위해 가지고 가장 기반이 되는 게 이제 유니티 ML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ML 에이전트는 이제 머신러닝 에이전트의 약자인데요. 간단하게 이것도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이나 텐서플로우 같은 이런 다양한 AI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 툴들이 있죠. 이 툴들하고 유니티를 갖다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상태들을 갖다가 유니티에 전달을 하고 유니티에서 가상 공간 안에서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 테스트된 결과를 다시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이런 구조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ML 에이전트를 직접 활용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유니티에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임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밸런스 테스트를 엄청나게 빨리
우리가 그동안은 사람이 직접 플레이를 하면서 이 스테이지는 너무 어려워, 이건 너무 쉬워라는 것을 테스트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걸 인공지능이 테스트를 해줘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썬데이 토즈 애니팡4 같은 경우에 테스트 기간이 비약적으로 줄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쭉 여러 가지 제가 유니티에서 메타버스 컨텐츠, 게임 컨텐츠를 만드는데 쓰일 수 있는 기술들을 쭉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유니티가 제공하는 메타버스 에코시스템은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크리에이트, 그러니까 실제로 컨텐츠나 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들 뿐만이 아니고 오른쪽 부분들,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서버 관리라든지 그리고 음성 채팅 같은 것들은 물론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모네타이즈라고 있죠. 유니티 에즈 그리고 유니티 인앱 퍼체스처럼 이 메타버스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익을 얻어야지 이 서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델타 DNA 같은 경우에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어떤 기술은 아닌데요. 유니티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인수한 회사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서비스는 물론이고 각종 게임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그 게임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사용자들이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드랍하는지 빠져나가는지 같은 것들을 인사이트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다양한 어떤 유니티 기술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처음 이런 가상 공간을 만드는 것을 시작을 해볼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일 처음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유니티 코리아 유튜브 채널 한번 방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드리고 싶은 초보자용 컨텐츠는 지금 여기 있는 유니티 처음 시작하신다고요를 비롯해 가지고 방금 소개드렸던 XR 인터랙션 툴킷, 그리고 코딩 없이 만들 수 있는 레고 마이크로 게임 튜토리얼 같은 것들,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많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를 재밌게 설명하는 그런 패널 토크 컨텐츠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드렸던 레고 마이크로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코딩 없이도 레고 블록을 쌓아가지고 내가 이 블록으로 만들어진 스테이지를 얼마나 빨리 통과하는가를 겨룬다거나 아니면은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코인을 먹는가를 겨루는 것처럼 간단한 게임들을 직접 만들어서 이런 내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컨텐츠는 기존의 다른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은 어떤 영상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조금 어렵지만은 장르별로 특화되어 있는 템플릿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에이트 키츠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도 깊게 좀 배우고 싶으실 때는 이제 learn.unity.com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한글로 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래밍까지 포함되어 있는 따라서 그냥 쭉 하다 보면은 게임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튜토리얼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예전에 처음에 이제 게임 엔진이라는 걸 쓰기 시작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워드 프로세서가 하던 역할을 게임 엔진이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어차피 앞으로 인터넷은 공간 기반으로 디자인되는 서비스가 점점 많아질 거기 때문에 공간에서 어떤 조건으로 어떤 사람들하고 인터랙션을 할 건지를 지정을 할 수 있는 게임 엔진의 역할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미디어 매체 같은 것들은 좀 많은 설득력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배두인 프로젝트라고 알렉스 맥도일이라는 USC 교수님이 이제 진행을 하셨던 어떻게 보면은 생활 환경, 주거 환경 개선 프로젝트예요. 베두인이라는 마을은 이제 중동 쪽에 있는 되게 낙후되어 있는 마을이었었는데 이 마을을 좀 깨끗하게 만들고 더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펀딩을 좀 진행을 하다가 계속 실패를 하셨대요. 근데 이 교수님이 조금 더 설득력을 올리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유니티 가지고 실제 마을을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이
시뮬레이션 된 마을에서 배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하수도 시스템 같은 것들이 개선됐을 때 주민들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좋아질 수 있냐를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려가지고 펀딩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원래 이 알렉스 맥도웰 교수님은 뭐 저기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파이트 클럽 같은 그런 유명한 그 영화에서 아트 디렉터를 하셨는데 그런 그 영화를 갖다 만드시는 분이 앞으로 미래의 스토리텔링은 어떤 영화나 소설처럼 딱 정형화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 월드빌딩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은 내가 그 안에서 직접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미디움들이 점점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시대를 애견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그 새로운 미디어를 여러분들이 창작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유니티 개발자가 중에 한 분이 되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 유니티 유저는 한 16만 명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이제 유니티 메타버스의 방향성은 아까 초반에 이제 우리 저희 유니티 CEO가 이야기한 그런 사례도 있지만은 저희는 보편성이나 그리고 접근성 그리고 다양한 영역으로 넘나들 수 있는 확장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원하고 그리고 많이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전부 소개를 드렸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